네, 법원이 15시간의 마라톤 검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와 불구속 기소 과정에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길었던 영장 실질 심사 후 밤새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죠. 심사 오래 걸렸는데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하셨나요? 최후 진술 때 뭐라고 하셨는지 한 말씀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지시 내린 적 있으십니까? 직원들에게 불법 합병 관련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영장 기각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법 합병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네? 이렇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검찰 청구 무리했다고 보시는데요. 검찰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시간부터는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분께 가까이 여쭤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우선 어제 서울중앙지법 이 재판부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됐지만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은 부족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각은 기각인데 이제 예. 사유를 좀 봐야 되거든요. 예. 기각 사유가 사실 조금 독특한 측면들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각 사유들 보면 범죄 사실에 소명되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는 없다. 예. 뭐 이런 거 해서 기각을 하든지. 예. 또는 범죄 사실에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뭐 구속을 영장을 발부하든지 네. 범죄 사실에 소명됐다 소명은 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좀 표현 좀 보실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구속의 필요성 없다 붙는 얘기. 밑에 보시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가려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게요. 범죄 사실에 소명됐다, 소명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이 됐지만 밑에 거 보시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이건 뭐죠? 유무죄입니다. 네. 책임의 정도, 형량이에요.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이런 것들을 본안 재판에서 가려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얘기는 하지 않아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면 저희가 좀 추론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형사재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예. 그럼 그 사실관계를 놓고 법리와 판례를 가지고 유무죄인지 판단하고 유죄인 경우에 다시 형량을 판단하는 게요. 3단계 작업이거든요. 예. 지금 영장재판부에서 봤을 때 1단계 작업.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검찰에서 주장하는 게 삼성물산 뭐 주가가 예를 들면 공시를 좀 늦게 더 주가가 안 올랐다든지 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의 회계에 있어서 뭐 관계회사, 자회사, 콜옵션 문제 이런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다. 네.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검찰 증거 확보 다 했어. 예. 다만 그 인정된 사실관계를 놓고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기서 유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책임의 정도, 책임의 유무죄와 정도, 형량은 본안 재판 가서 다퉈라. 이런 입장을 밝힌 거로 봐서 네네. 좀 제가 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그 사람 기소하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영장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거로 네, 봅니다. 변호사로서 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굉장히 독특한 지금 영장을 기각하고 난 다음에 사유를 밝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삼성 앞에만 가면 이렇게 관대하고 너그러워지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영장 심사할 때 보면은 영장 기각 사유가 나오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사유 나오는 거 보면은 네. 대부분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이번 같이 이렇게 밝힌 경우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 심사라고 하는 게 특별한 어떤 룰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일반적인 룰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증거인멸의 우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전자까지 개입해서 증거인멸이 있었다고 하는 게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부사장이 2명이 구속되기까지 했어요. 그럼 증거인멸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예. 미전실 차원에서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한 내용도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석해서
사실관계는 본안 재판에 가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일반적인 영장 심사에서 판사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혐의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측면 많이 보잖아요. 네. 뭐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지만 혐의 중대성 얘기할 때 혐의를 부인합니다. 근데 혐의는 굉장히 중대해요. 네. 그럴 때 보통의 경우에는 구속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4조 5천억의 분식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증거 다 확보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분식회계냐 아니면 삼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춘 것이냐 이건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볼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예.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걸 뭐 삼성화폐만 가면 법원이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된다는 게 유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주 우려가 높고 이 사람이 주거 부정이고 증거인멸해도 기본적인 범죄 사실관계가 입증이 안 돼서 유죄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영장 못 칩니다. 그럼 영장 어떻게 발부해요?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 구속된 거요? 그거 분식회계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증거인멸하고 하는 겁니다. 1심에서 실형 나왔을 때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증거인멸해도 실형 선고하면서 그 관계자들한테 분식회계에 대한 건 기소도 안 됐어요. 이렇게 질타한 적까지 있어요. 핵심은 네. 그거라고요.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글쎄 저도 이런 기각사는 좀 독특하긴 해요. 근데 저는 해석하기로는 법원이 과도한 친절이다. 그냥 범죄 사실을 소명되지 않았어 라고 하면 될 걸 범죄 사실 나눈 거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 하지만 법리적으로 이거는 유죄는 아니다라는 어떤 의사가 저는 깔렸다고 보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죄가 나오기 위해선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그 사실관계가 기존 법리와 판례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유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회계에 대한 문제 다 인정했습니다. 검찰도 증거 다 가지고 있어요. 삼성도 그걸 인정했어. 다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게 자본시장법상 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 법리적인 부분이 갈리는 건데 예.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저는 현재까지 이걸 유죄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범죄 사실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쓸 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증거도 다 확보됐으나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즉 법적 책임의 유무와 정도는 본안 재판에서 가리라. 라고 저는 철시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은 어떨 법은요, 예. 논리학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증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제시한 논리가 오히려 검찰이 밀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삼바에서 공장 밑바닥에다가 다 그 증거인멸 했다가 나중에 다 들통났어요. 바닥 다 뜯어봤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부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 내용이. 그럼 미전실까지 안 갔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보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결국은 미전실까지 가서 이 내용들이 통제가 되고 했다는 얘기는 우리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삼성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청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삼성 입장에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면 어떻게 승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업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순환 출자고 우리 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삼성이 합병했습니까?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언론에서 보도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경영권 승계 위해서 삼성 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했다고 하는 거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고리가 되는 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혐의가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부사장까지는 보고가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까지 보고가 된 흔적은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시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예. 그 관련되는 맥락을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삼세 경영이 옳으냐 그르냐 그건 따지는 건 경제의 영역이고 정치의 영역인 거지 법적 영역이 아니에요. 법적 영역이고 법적 책임을 따지는 거거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해가지고 경영권 승계를 했다. 그걸 도덕적,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그게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죄가 되는 건 그 과정에 있어서 삼성물산 주식의 시가 조정을 했느냐, 그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냐,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서 콜옵션이나 부채 숨기는 게 이게 회계 부정이냐, 이 부분을 따지는 거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했습니다. 이건 법적 책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여의도에서 할 일입니다. 네. 재판은 여의도가 아니라 서초동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얘기를 계속 예. 하긴 그런데 짧게 네, 말씀드리면 네, 네. 국민연금이 삼성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이 노후자금으로 모은 돈들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 이미 다 유죄로 판결 났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삼성이 자율적으로 아무런 불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합병 과정의 문제점이 지금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그거는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연금이 거기에 편들도록 만드는 방식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문제를 가리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리적 싸움에 있어서 검찰이 밀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만큼, 구속할 만큼의 그 정도 필요성은 없습니다라고 해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삼성 앞에 가면은 삼성 앞에만 가면 모두 다 이렇게 뭔가 저자세가 되느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기존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하고 왜 이렇게 독특한 사유가 나왔느냐 예, 예. 이런 부분인 거고요. 예. 다른 사례들하고 비춰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하고 형평성하고 맞춰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한테 지나치게 관대하고 너그러웠던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된 문제로 상당히 우리 사회에 여러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 기소가 타당한지 다퉈보겠다며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변호사님,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거길래 지금 삼성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건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2018년에 만든 거예요. 문무일 총장 때. 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만들라고. 예. 근데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니 네. 검찰 자체적으로 이제 정화작업 차원에서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동안 그렇게 많이 활용되진 않았는데 네. 삼성이 이번에 이거를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죠. 네. 결국 기소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는 거는 대검찰청에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가리는데 그 전 단계로 관할청인 중앙지검에 있는 위원회를 거쳐서 대검에 있는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게 옳은지 그런지 먼저 판단하거든요. 예. 그런데 구속영장이 지금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결국 중앙지검에서 11일 날 이거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서 11일 날에 이걸 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11일 날에 중앙지검에서 하는 건 대검에 있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릴지 말릴지 예, 결정한다는 그렇죠. 건데 이 수사심의위원회까지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중앙지검 입장에서 예. 보면. 그걸 본인들이 결정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네. 아마 결국 대검에 있는 수사심의위원회 열릴 거다. 그러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국 기소결정, 불기소, 이건 물론 권고입니다. 예. 수사 검찰이 여기 기속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그 얘기는 따라왔죠. 네. 결국 이제 그게 관건인 거죠. 대검에 산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권고할지, 분기소를 권고할지. 예. 그렇다면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이건 검찰 수사심의에 이제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소 여부 최종적인 결정, 물론 이제 그 권고안이긴 하지만 네네. 최종적인 결정은 거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사회적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식 국정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사회적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검찰이 기소를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난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수사심의위원회에 비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삼성의 어떤 기업의 위상이라든가 현재 코로나19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한테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소식을 짚어봤는데요. 일단은 위기는 피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법 리스크 어떻게 돌파할지도 관심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